아이들이 9년 동안 한 농장에서 숨어 살았어요. 완전히 사회와 단절된 채 출생신고도 안 했고 학교도 다니지 않았죠. 납치된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이들의 아버지가 만든 세상이었어요.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순간 기다리고 있는 건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억압까지였죠. 아버지는 아이들의 엄마가 세상을 떠난 이유가 바깥의 악한 기운 때문이라고 세뇌했고 자신의 사이비 신념을 강제로 주입했어요. 말을 안 들으면 매질과 목조르기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세상은 오직 농장과 작은 마당뿐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빵을 먹고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고 나머지 시간은 기도하는 게 전부였죠. 이게 대체 언제적 일이냐고요? 바로 2019년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 루이너볼트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 루이너볼트. 이곳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여느 시골 마을이 그렇듯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다 알고 지냈고 누가 뭘 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는 그런 곳이었죠. 대부분 남일에 크게 관심은 두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변에 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알고 있었죠. 그러던 중 2020년 10월 마을의 한 카페에 오랜만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관광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번 오는 마을 사람만 찾아오는 그런 곳인데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죠. 그런데 이날 온 남자는 그냥 지나가는 방문객이라기엔 너무 이상했습니다. 비쩍 말라 있었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어려워 보일 정도로 불안해 보였죠. 카페에 들어온 남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페 직원은 혹시 말을 할 줄 모르는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고 곧이어 남자는 주문했습니다. 맥주 5잔이요. 직원이 맥주를 가져다 놓기 무섭게 그는 단숨에 5잔을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카페 안의 사람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대체 이 수상한 남자는 누구이고 어디서 온 것일까? 그냥 술에 취하고 싶은 사람이었을까요? 남자는 말없이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카페 직원들은 그를 다시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 밤 그 남자가 다시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맥주를 시키며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죠. 그는 계속해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카페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그가 입을 열기를 유도했습니다. 맥주가 몇 잔 들어가자 남자는 결심한 듯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9년 동안 밖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9년 동안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카페 주인 크리스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Ja, hij gaf al aan dat hij al 9 jaar niet buiten was geweest. Dat is sowieso al vreemd. Normaal als iemand binnenloopt en die zegt dat, dan denk je nou, ik weet het niet. En ja, gewoon geen idee waar hij was, wat hij deed. Dat zag je direct aan hem. 그에게는 4명의 남동생과 1명의 여동생이 있었고 그들은 농장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고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페 직원들은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이건 무슨 소리인 걸까요? 혹시 이 남자가 제정신이 아닌 걸까요? 남자는 어떤 종교 같은 것 때문에 9년 동안 집 안에 갇혀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수상함을 느낀 카페 주인은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음날 경찰은 신고 전화를 받고 남자가 말한 외딴 농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마을 사람들이 매일 지나가는 평범한 시골 농장으로 도로에서는 200m, 가장 가까운 건물에서도 100m나 떨어진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곳이었죠. Hij stak nergens de hand op, maar met aan de praat zijn wij nooit geweest. U was ooit degene die hem als nieuwe buurtbewoner ontving met een... traditioneel doen jullie dat? Wijn en bloemen. Maar toen was het hartstikke slecht weer. En hij kwam naar buiten. Hij nam de fles wijn en de bos bloemen netjes in de hand. En hij zei bedankt en wij konden weer gaan. Normaal als je dan bij nieuwe buren komt, dan maak je hem een... 경찰은 농가 내부를 수색하던 중 1층의 작은 방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맙니다. 아무도 없던 빈 방이라고 생각했던 그 공간. 그 안에는 한 가족 전체가 갇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한 명씩 신원을 확인하자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대답을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인입니다. 다 18세 이상이에요. 왜 이 좁은 방에 갇혀 지내는 건지 재차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자신들이 성인이며 18살 이상이라는 말뿐이었죠. 경찰 조사 결과 그 농장에는 총 6명의 가족이 숨어 있었고 카페에 와 도움을 요청했던 25살의 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얀은 9년간 이 농장에 갇혀있던 아이들 중 유일하게 탈출해 마을 카페에 도움을 요청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Voornamelijk wat me kan herinneren zijn eigenlijk de dingen die achteraf het ergste vond, is dat het wurgen. Dan ging je zo lang wurgen tot je dan
bijna het gevoel had dat je doodging en dan liet hij je los of zo. En dan hapte hij weer naar adem en dan... dat deed hij in ieder geval wel regelmatig. En dan, hij had ook van die fases of zo. En dan op een bepaald moment dan ging hij op je hoofd slaan. En dan constant op dezelfde plek zo tik tik of zo. 수사가 진행되면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 6명의 아이들은 출생 기록조차 없었던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채 출생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이 집을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며 자라왔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빵을 먹고 거의나 개에게 먹이를 주는 게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이들은 특히 아버지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죠. 해리 얀 반은 뇌출혈을 겪었지만 자신도 농장 속에 고립된 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았죠. 마당에서 키우는 허브나 약초가 치료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의 간병을 직접 맡았죠. Er ging eigenlijk altijd een soort van ijsberen door de kamer. En dan kon hij echt wel heel hard... Hij kon echt wel heel hard schreeuwen. En hij kon heel boos kijken. En soms ging hij ook echt zo voor je gezicht staan schreeuwen. Come! Come close to me. Do you dare to do it? No, Huh? Do you dare to do it? no. Why you sitting still there? You Joseph. Go in your corner. 해릿은 농장에서 자신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몰두했습니다. 자신만의 운동법을 개발하고 다양한 기구를 제작하며 신체 단련에 집중했죠. 가명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스스로를 직접 촬영하며 올렸습니다. 직접 만든 로잉 머신입니다. 얼핏 조잡하게 보이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꽤 정교하네요. 조사를 더 이어간 경찰은 아이들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67세의 해릿 얀을 체포하였습니다. 해릿 얀 반의 종말론적 사상은 1980년대로 올라갑니다. 한국의 통일교 신자였던 해릿은 독일로 떠나면서 통일교에서 나와 자기만의 독자적인 그룹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요제프 비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통일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해릿과 뭔가 종말론적인 신념을 공유하면서 해릿은 메시아이자 스승으로 요제프는 그의 제자 역할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마을 사람들에게 요제프는 친숙한 인물이었습니다. 마을의 잡일을 도맡아 하면서 마을에서 6km 떨어진 곳에 목공소도 운영하고 있었죠. 목공소 뒤편에 있는 카라반에서 생활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생필품을 조달하러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요제프는 사생활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그와 함께한 목공소 동료도 그가 오스트리아 사람인 것 외에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죠. 농가에 산다고 들었지만 누구와 사는지 그 농가는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한 번씩 의심스러운 순간도 있었죠. 요제프가 자동차에 두루마리 두묶음을 싣는 것을 보았는데 혼자 사는 사람치고는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죠. 요제프 비의 형제가 인터뷰에서 내 동생은 군복무를 마치고 사이비 종교에 빠졌고 10년 전부터 연락도 잘 안 하고 지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동생이 돈 좀 빌려줘라고 했을 때 거절하고 쫓아냈다고 했죠. 경찰 조사 결과 이 두 남자는 일종의 종말론적 컬트에 빠져 아이들을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시킨 채 감금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종말론적 컬트란 쉽게 말해 세상의 종말이 곧 다가오나 우리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며 신도들을 외부와 단절시키고 집단 생활을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네덜란드 농장 사건도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세상의 끝이 오니 숨어 있어야 한다고 믿게 만든 경우였죠. 결국 경찰은 해릿을 불법 감금,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요제프 역시 유괴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됩니다. 법정에서는 아이들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학대의 증거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막대기로 때리거나 얼음물에 들어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가둬두기도 했습니다. 학대는 아이들이 어릴 적 4살에서 5살부터 가해졌습니다. 이러한 학대는 악령을 쫓아내기 위한 의식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릿이 아이들이 부정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잔혹한 처벌을 가한 것이었죠. 또한 이들의 어머니는 2004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해릿은 법의 심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2021년 네덜란드 지방 법원은 해릿이 뇌졸중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 악화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며 모든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네덜란드 북부 지방 법원은 공범이었던 오스트리아인 요제프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